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최근 해군 함대를 3배로 확장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발표하여 일본과 중국의 큰 우려와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최신형 스텔스 함정,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구축함, 그리고 기타 첨단 전투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해군의 빠르고 강력한 발전은 지역 내 힘의 균형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게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해군 함대를 3배 규모로 확충하려 한다는 소식이 중국과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 군비 경쟁의 판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함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신형 스텔스함, 탄도 요격이 가능한 호위함, 합동 화력함 등으로 규모를 지금의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구나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초강력 군함을 다수 배치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이 되면 한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균형이 요동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해군 전력 확대를 두려운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기존 해군의 전력을 완전히 뒤엎어 막강 해군으로 거듭나겠다는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가장 긴장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서방 동맹의 선봉에 서려 했는데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해군 전력마저 강화하자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정조대왕함의 성능이 상상 그 이상으로 알려지자 한국이 본인들의 군함을 베꼈다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두려워할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은 무엇이고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중, 일 해군 제독들이 절망한 이후 1998년 취역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취역을 시작으로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한국 해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자체적인 함대공 능력을 보유한 2척의 대형 수송함과 3척의 이지스함, 6척의 구축함과 7척의 신형 호위함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해군력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신형 군함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2024년에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잠수함의 1번함이 진수됩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수직 발사관의 수를 10발로 늘렸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총 3척이 건조될 예정인데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해군은 총 6척의 도산 안창호급 48발의 SLBM 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2척의 울산급 호위함 배치 3화,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2번함이 동시에 진수되고 2026년에는 울산급 배치 3의 마지막 6번함과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3번함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의 구형 함정들은 신형으로 교체되고 이후 건조될 함정들은 우리 해군의 신규 전력이 될 것입니다. 2027년에는 2척의 울산급 배치사와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마지막 함정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울산급 배치사는 우리 해군의 차기 호위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기존 대비 더 키우고 이 밖에도 완전전기 추진, 고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 등 더 다양한 전력 탑재는 아직까지는 비밀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8년은 우리 해군의 역사가 다시 씌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이 완전히 취역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이지스함 6척 체제를 완비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구축함 KDDX 1번함이 진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구축함 KDDX는 경하 6,000톤, 만재 8,000톤 고도의 스텔스 설계와 완전 전기 추진, 통합 마스트 등이 적용된 완벽한 미래 함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 울산급 배치사의 마지막 5, 6번함이 취역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형 항공모함의 본격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니 중국과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한국 해군이 이렇게 대함대 건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특히 정조대왕함이 자신들이 건조한 13,000톤급의 이지스함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자랑인 55급 구축함을 한국이 베꼈고 그렇게 베껴서 만든 정조대왕함은 과무장되어 있다 고 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조대왕함에 자체 기술로 수직 발사대를 건조, 탑재한 것은 물론 대형 미사일들을 통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고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참고로 정조대왕함의 수직 발사대는
미국에서 이전받은 발사대가 아니라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탑재한 KVLS-1, KVLS-2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수직 발사대가 베일에 쌓여 있어 어떠한 무기 체계를 운영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조대왕함에 있는 KVLS-2는 850 직경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런 대형 사이즈의 수직 발사대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자체 개발했다. KVLS-2가 이전 발사대에 비해 면적이 80% 이상 커졌다. A는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수직 발사대의 사이즈가 전보다 커졌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지대함, 함대함, 함대지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한국의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조대왕함에 SMU까지 판매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LSAM 해상형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0년 내에 한국이 중국을 능가하는 방어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성능과 탑재 무기들의 면면을 심층 분석한 티가 납니다. 또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아직도 710급 수직발사관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이후 한국이 두 번째로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며 한국의 저력을 놀라워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2014년 850급 수직발사관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고 자랑으로 여겨왔는데 한국이 곧바로 넘어버렸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합니다. 무엇보다 정조대왕함이 운용하는 수직발사대는 무려 104개, 중국의 난칭함은 112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조대왕함은 난칭함에 비해 배수량이 작은데도 중국과 대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란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 놀라워한 점은 미국이 조선업 쇠퇴로 자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의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빨리 만들기로 치면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국이 정조대왕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무려 17개월 만에 완성했다며 이러한 건조 속도는 중국과 비교해도 빠른 것이다. 미 해군이 부족한 군함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의 건조 능력을 끌어들이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속도는 무섭게 빨라질 것이라고 한국이 미 해군을 보조할 수 있다는 점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정조대왕함이 갖고 있는 한국 자체 기술의 수직 발사대와 한국의 무서운 군함 건조 능력과 세계 제1의 건조 속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 무기 별것 없다며 폄하하기 일쑤였는데 이처럼 올해 들어 중국 언론들의 논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무섭게 성장했으니 경계해야 한다. 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정조대왕함을 심층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시나 헛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기저기서 끌어온 것을 통합하는데 능한데 중국 난창함도 베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조대왕함의 출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베끼기에 능한 한국 해군은 앞으로 중국 해군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중국의 망언에 대해 한 한국 네티즌은 보다 못해 이런 댓글을 달아 중국의 망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베끼려면 좋은 걸 베끼지. 우리가 왜 중국 걸 베끼겠냐? 한국이 중국의 군함을 절대 베낄 리 없는 이유는 다음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주도 조선업 굴기를 앞세워 싼 값의 노동력을 투입해 많은 수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들이 잇따라 사고와 결함을 일으키자 오죽하면 최근 호주에서는 중국산 선박 운항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중국 조선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일감이 떨어졌고 결국 중국 정부는 조선소들의 수십 척씩 군함을 건조하는 일감을 나눠주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5형 구축함도 그때 건조된 것입니다. 중국은 2년 만에 55형 구축함 5척을 진수시켜 얼마나 속도전을 벌인 것인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은 군함을 하나 건조하면 2년여의 시간을 두고 다음 군함을 건조합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군함의 결함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주고 결함을 살피는 일이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불량 군함이 서해에 널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2106년 림팩 훈련 때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자신들의 이지스함 52C를 가지고 참가했는데 중국의 52C 전투함은 가상 전투에서 그만 명중률 30%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2C 이지스함을 보완한 52D함은 2017년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당시 며칠간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어선도 기관 고장으로 이렇게 표류하는 일은 드문데 한국과의 함정이 이런 수준이라니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중국의 최신 뗏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데 무슨 한국이 중국 군함을 베껴서 이지스함을 만들겠는지 중국 네티즌들의 망언은 무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지난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안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이면서 잠수함 건조에 역량을 갖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가 70조에 달하는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 티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계획인데요. 사업 규모만 70조 원에 달하며 이르면 2026년 공급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HD현대와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불꽃 튀는 홍보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HD현대는 3,000톤급 잠수함 신치호함 등 K함정의 우수한 성능과 납품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MRO 시장 수주를 위해 미국 방산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 엘사메리스 테크놀로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점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의 선박을 설계 건조에 납품하는 오스탈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를 발판 삼아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을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선박 건조 회사로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건조와 같은 특수선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캐나다가 최근 잠수함 수주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비교적 평온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러시아 함대에 대응하고 캐나다의 북극 영토 방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매해 동서 해안에 각 6척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캐나다가 3,000티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총 6개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두 나라는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3,000티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P급 배치 1번함으로 길이 83.5m, 폭 9.6m, 높이 14.7m 수중에서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망심도가 최대 400m나됩니다. 선체는 미 해군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HY-80 고장력강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1만 해리 18,520km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해군이 보유한 1200T장보고 209급이나 1800T장보고 2214급 잠수함과는 게임이 안됩니다.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발사대 6개를 갖췄으며 수직발사관을 통해 SLBM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SLBM은 보통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되는데 재래식 잠수함에 6기나 탑재한 경우는 도산 안창호함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시험 발사를 성공한 이후 이듬해에도 연속 시험 발사로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수주전에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 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의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소류급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AIP와 납축전지보다 설치와 정비가 쉽고 안전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 충전으로 임무 수행 시간이 300가량 늘어났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잠수함에서부터 AI까지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늘리겠다며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가운데 양국 고위급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와 AI 등 첨단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현대차, LG, 한화, 네이버 등과 캐나다의 에어캐나다, 알타가스, 블랙베리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두 나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포스코퓨처엠도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퀘벡주 투자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를 적극 마케팅했습니다. 네이버와 LG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추진 중인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각각 공유하고 AI 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하는 등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언론들은 이러다가 한국에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빼앗길 수도 있다. 한국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인데요. 최근 일본 잠수함의 과거 굴욕이 다시 소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일본 시코쿠 인근 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민간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 취역한 자위대의 잠수함 소류는 길이 84m, 배수량 2950T급 잠수함으로 어뢰 발사관 6기를 탑재했고 정원은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일본의 이 잠수함은 오전 10시 58분 고치현 아시즈리 미사키 앞바다에서 부상하던 중 수면 위에 있던 홍콩 상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상선은 중국 칭다오에서 9만 톤의 철광석을 싣고 일본 오카야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소나 시설을 갖춘 잠수함이 부상하면서 바다 위에 상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니 일단 충돌 원인부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사고 원인 때문에 사고 직후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잠수함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잠수함이 입은 손상도 심각하지 않다며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일본 정부는 이 잠수함 충돌 사고로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어이없는 내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던 이 잠수함이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잠수함 내 통신시설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승조원들이 사고 후 약 3시간 22분이 지난 오후 2시 20분경 휴대폰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왜 승조원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느냐며 논란이 되자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당시 잠수함이 잔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며 충돌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이 불통이 되면서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뢰를 장착한 잠수함이 고작 대형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데다 사고 후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선 해상자위대의 망신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바다 위의 상선도 탐지하지 못하고 사고 이후 통신조차 할 수 없는 잠수함이라면 알고 보니 이 잠수함은 사고 당시 통신 장비가 손상돼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한 장소까지 이동한 후에야 첫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소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확인한 뒤 수면으로 상승하지만 일본의 잠수함 소류는 잠수함 상승 도중 잔망경을 통해 상선의 위치를 확인했고 회피 기동을 했지만 5만 톤급의 상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곳까지 이동하느라 3시간 동안 사고 신고를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소나 수중 탐지 장치 등 첨단 설비를 갖춘 잠수함이지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대형 선박을 피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통신 대책이 없었던 것이 드러나며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인데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는 잠수함이 거대한 상선조차 탐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망신스러운 사례다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총장 격인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자위대 막료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시적으로 모든 통신이 끊기는 상황은 상정하지 못했다. 이는 용인될 수 없는 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지난 2006년 11월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연습 잠수함 아사시오가 수중에서 떠오르다 파나마 유조선과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사시오는 그때도 통신상의 문제로 해상보안청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야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인 2021년 잠수함 소류가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또다시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자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 안 하고 뭐 했냐는 비난을 퍼부었던 것인데요. 일본은 뒤늦게 기존의 패시브 소나 방식이 아닌 액티브 소나를 잠수함에 추가했지만 과연 제대로 동작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지, 지금 일본 내에서조차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에게 진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하기로 선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역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며 러시아의 일방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강제 병합을 선언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군은 북쪽 핵심 도시인 리만을 재탈환하면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어뢰 포세이돈을 탑재한 잠수함을 핵실험을 위해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발트해 해저 천연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이 폭발하는 등 유럽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 지역 내 안보 불안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방산에 대한 협력 요청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최근 한국에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다고 하는데 한국산 방산 무기의 성장 속도가 역대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가 한국제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공격 무기를 구매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는 외신도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한국산 무기는 신공이 있지만 이전에 한국 정부는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외신 보도 또한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무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으면서 이를 충족해줄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면 해외에서는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도 하나디펜스가 만든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K239 천무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은 하나디펜스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제한 외의 구매로 노르웨이는 천무 발사기에서 NSM 대함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최근 현대로템의 경우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손꼽히는 콩스버그와 방산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작년에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전차 사업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더욱더 심도 깊은 관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무기 항공 우주 시스템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유명한데요. 이런 이점을 살려 앞으로 이들은 콩스버그의 원격 무장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제품을 현대로템의 지상무기 체계 플랫폼에 적용해 판매하는 윈윈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대로템은 콩스버그와 협력하면서 노르웨이 전차 사업 공략에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노르웨이에서 K 동계 시험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곧 노르웨이에서 한국산 KEN5 전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마침내 슬로베니아도 K 도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슬로베니아 현지군 소식통은 우리 방사청과 슬로베니아 정부가 K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은 방사청 정보 공개 목록 중 K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초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슬로베니아가 폴란드의 선택을 보고 K 전차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소식통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부는 K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슬로베니아의 K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준 건 폴란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폴란드가 K 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을 추가해 대규모로 들여오면서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K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K 구매를 희망하는 의사표현을 하거나 K 구매를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도 3조 원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에 K 전차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잭팟이 터졌는데요. 얼마 전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바실레 딩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가 DX코리아 2022에서 K 도입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근 딩쿠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면서 루마니아와 한국의 군사 협력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양자 회담으로 국방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루마니아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중점을 둔 국제 안보 상황을 논의하고 군사 교육, 사이버 방위, 합동훈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군수품 생산 가능성도 고려해 노하우 이전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력 가능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K 전차 도입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마니아가 K 전차를 도입하려는 건 이 또한 폴란드의 영향이 무척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규모 구매로 유럽에 불을 지핀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 전차 980대 수출 기본 계약을 맺으며 해외에서도 당당히 성능을 인정받았는데요. K는 현대로템이 2003년 개발에 돌입해 2010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3.5세대 최신 전투 차량으로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 최첨단 디지털 전투통 제장치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DX코리아에서 첨단 방호 체계가 적용된 K를 실물 전시했는데 이번에 방한한 루마니아 장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입을 더더욱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현재 한국 방산 효자템으로 이름을 톡톡히 날리고 있는 K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 KPL의 스펙에 대해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2025년부터 생산될 KPL은 세부 협상이 끝나야 확실해지겠지만 현재로선 65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폴란드 영토가 넓은 평야 지역인데다 도로 인프라를 비롯해 공병 장비 체계가 노후화돼 중량이 크면 전차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어 수준은 현대로템에 따르면 KPL의 정면에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양컴텍이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KSAP 복합 장갑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K보다 우수한 방어력을 가진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KPL은 K에 적용된 레이저, 위협경 보장치와 다영역 연막탄으로 구성된 소프트킬 능동방어 시스템과 함께 대전차 무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하드킬 능동방어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거의 표준형 방어 장비가 되면서 현대로템이 국산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KPL가 생산될 쯤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KPL이 사용할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 제블린이나 형군과 같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변속기 역시 앞으로 국산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S&T중공업이 국산화 진행 중인 EST-15K 변속기가 최근 넘사벽 수준인 9600km 내구성 시험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검증 및 검토가 끝나면 K는 물론 KPL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S&T중공업의 변속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은 이제 군사 강국만이 개발할 수 있는 전략 품목인 파워팩까지 국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S&T중공업은 변속기 결함을 해결했으며 이에 따라 K의 4차 양산 물량부터 독일산 변속기가 아닌 국산 변속기 탑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은 2차 물량부터 K의 파워팩을 국산화에 도입하기로 했지만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내구도 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S&T중공업은 이번에 우리 군이 제시한 내구도 기준인 9600km을 통과하면서 완벽한 국산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K 흑표를 이을 국산 스텔스 전차가 베일을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는데요. 실제로 이번 DX코리아에서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국산 차세대 전차 CG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를 본 참석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차세대 전차는 적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무인 포탑, 원격 조종 총탑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주포의 경우 현재 K2의 주포보다 큰 130포를 장착하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전열화학포,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되면 이 또한 장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전차는 미래전의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하는데 드론을 띄워 적진을 정찰한 뒤 필요하면 자폭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35년 이후 K2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를 도입할 계획으로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에 K2가 세대 교체되더라도 한국에게는 새로운 비밀병기인 차세대 전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국 방산의 대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K9자 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이제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의 방산 기술들에 탐내며 많은 요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노르웨이와 함께하는 전략전술 무인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지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급으로 사용된 각종 무인기 드론의 활약에 급히 무인기 전력을 갖추려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엄청난 대전차 지뢰를 깔아놓았는데 퇴각하면서 자신들의 묻어놓은 지뢰에 당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지뢰 방식의 문제점이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는 이런 기존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동저지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진동 및 음향감지 센서와 디지털 무선 체계를 활용해 아군의 접근 거부 지역에 접근하는 적군의 전차,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기동저지탄 내부에는 6개의 진동 센서와 음향감지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동 센서는 표적의 접근을 감지함과 동시에 이를 분류해냅니다. 음향감지 센서는 표적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적을 향해 상부 공격 지능탄을 발사할 때 활용합니다. 진동 센서는 1영M 밖에서도 접근하는 표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보고합니다. 운용자가 기동저지탄 주변에 아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동 명령을 내리면 표적이 100M OILH에 접근했을 때 상부 공격 지능탄이 발사됩니다. 이 기동저지탄은 정찰부대 등에 배치되어 아군의 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기동로에 신속히 투입해 적군의 접근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앞으로 지뢰를 매설하려고 진땀을 흘리거나 자군이 심어놓은 지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저지탄은 이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적의 대규모 기동부대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중기동부대가 착륙할 수 있는 넓은 평탄 지역 주변에 기동저지탄을 배치하며 적군의 헬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기동저지탄이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아군 부대가 갑작스럽게 적군의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적군의 접근을 감시하는 광역 센서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동저지탄은 센서와 통신 기술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적의 기동무기를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탄약으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해군의 자랑인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를 사용해서 모스크바함으로 이동시켜 사격통 제레이더를 조종하도록 유인하고 그 사이 넵튠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정확히 함선의 중심을 타격했습니다. 모스크바함은 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함선으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를 감당할 정도의 대함 미사일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이에 저항할 만한 함대가 없는 것은 물론 잠수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스크바함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지대함 미사일의 조합으로 치욕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그동안 압도적인 전력의 흑해 함대를 무서워했지만 무인기에 농락당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전략으로 자신들도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우크라이나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이번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자 대대적으로 킬러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인기 전력은 공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어 전력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전력 중에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방산 전시회에 해병대가 긴급 소요 형태로 발주한 40 무인 방공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진 해병대는 북한의 무인기의 대공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UAE는 4조 원에 달하는 천공이 미사일을 발주했는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에 대응해 한화 시스템은
최신 AESA형 AMFR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궁, 비궁, 신궁, 형궁 등 첨단 정밀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LIGN-X1은 최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SAL 탐색기 기반 유도 로켓, 40 무인기 탑재형 유도 로켓, 신형 전파 고도계 등을 발표했습니다. 반응동 레이저, 즉 SAL 방식은 목표물을 겨냥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탐색기가 탐지해 추적하는 유도 기법입니다. LIGN-X1은 SAL 탐색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내 이를 기존 제품인 비궁에 적용한 것이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 로켓은 공격 헬기에서 운용하던 2.75인치 무유도 로켓의 제한 사항을 극복함으로써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비공에 적용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SAL 탐색기로 대체함으로써 대지 표적 대응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무유도 로켓 대비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도 향상시켰습니다. LIGN-X1은 드론 요격 유도탄용 표적 탐지 장치를 선보였는데 이는 요격 미사일 체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탐지 시커의 가격을 낮추는 신기술이었습니다. LIGN-X1은 비공을 바탕으로 한 SAL 유도 로켓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LIGN-X1은 다남 시스템즈와 공동으로 공대지 순항 유도 무기용 저가형 전파 고도기를 개발했는데 이를 가지고 고도 오차를 감소시키고 크기를 축소시키며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LIGN-X1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발표하며 한국의 유도무기 수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적군의 드론 등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방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한화에어로가 제조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내년 현장에 배치하는데 20kW 출력을 지닌 이 레이저는 3km 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과 대치 중인 우리 군에게는 이 레이저 무기가 전략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아군의 미사일이나 대공포가 북한 방향으로 발사되어 이것이 북한 영토에 떨어지면 자칫 대규모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당연히 불발탄 위험이 없고 북한 영토를 향해 발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회 발사 비용이 불과 2영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값싼 무인기가 날라오면 비싼 방어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게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시험평가 당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어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래 개발 초기에 목표로 했던 레이저 출력은 20kW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25kW급까지 출력을 증가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이 요구한 사거리는 3km 정도이지만 실제 대기 상태가 좋다면 5km 밖의 무인기도 격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달 시험평가에서 이 무기가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제 ADD와 한화에어로는 출력을 30kW로 높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2030년까지 개발해 항공기,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레이저 빔으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휴대용 무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첨단 무기에 집중할 때 북의 위협에 대비해 꾸준히 재래식 무기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재래식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진정한 군사 강국, 방산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